폭식 후 살이 바로 찔까요? 폭식했다면 예방 차원으로 굶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식단 관리 잘 하시다가 회식 가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도 모르게 폭풍 흡입하고 나면 뭔가 공등탑이 무너진 것 같고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 굶어야 되나요? 폭식하면 바로 1, 2kg 찌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우리 몸이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갑자기 살찌는 걸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먼저 글리코겐이라는 임시 저장 창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을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수시 입출금 괴자고요. 두 번째로는 체지방이라는 정기 예금 괴자가 있어요. 글리코겐은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 돈 같은 거죠. 반면에 체지방은 장기 저장 탱크라서 정기예금처럼 빼기 어려운 돈이고요. 여기서 놀라운 건 체중 70kg 성인 기준으로 최대 4200kcal를 글리코겐으로 임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밥으로 치면 14공기고요. 라면으로 치면 8봉지 분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식에서 폭풍 흡입을 했다고 해봅시다. 한 3000kcal를 먹었다고 쳐볼게요. 많이 먹긴 했죠. 그런데 이게 먹자마자 뱃살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일단 글리코겐 탱크를 채운다는 거예요. 글리코겐 탱크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으로 체지방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체지방과 달리 임시 저장 탱크라서 소식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바로 꺼내서 쓰게 돼요. 살찌기 전에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요. 내일 회식이 있다. 과식할 것 같다. 그럼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운동 열심히 하고 가볍게 먹어서 글리코겐 탱크를 미리 비워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저녁에 회식이 있다면 오늘 저녁은 샐러드로 가볍게 먹고 내일 아침은 공복 상태로 30분 정도 빠르게 걸어요. 점심도 닭가슴살 샐러드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글리코겐 탱크가 절반은 비워져요. 그럼 회식에서 먹은 칼로리가 체지방으로 바뀌어서 살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글리코겐으로 잠깐 갔다가 체지방이 되기 전에 재빨리 꺼내서 없앨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1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남성들이 3일간 하루 1500kcal씩 과식을 해도 실제로 체지방 증가는 없었고요. 5일 후 수분 증가도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과식은 주로 수분과 글리코겐 저장량만 늘어나지 진짜 살찌는 거랑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제 많이 먹었으니 오늘은 굶어야지. 이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무작정 굶으면 우리 몸이 비상사태로 인식을 해요. 갑자기 음식이 안 들어오네. 전쟁이라도 났나? 그러면 오히려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거든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먹는 음식을 더 열심히 저장하려고 해요. 둘째로 굶으면 글리코겐이 고갈되면서 근육까지 분해돼요.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또 떨어지고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극단적으로 이틀, 3일 굶으면 폭식을 부릅니다. 배고픔을 참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더 많이 먹고 나면 또 굶고 이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식 다음날은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는 레몬수나 올리브유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공복 상태로 3, 4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이때 글리코겐이 빠르게 소모돼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계란 2개나 그릭 요거트 정도면 충분해요. 점심은 평소에 70% 정도로 하시고요. 저녁은 채소를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은 반 이하로 줄이시고요. 물은 평소보다 1리터 정도 더 마셔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대사를 정상화시키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굶기. 굶기라는 거는 아무 대책 없이 2, 3일 굶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토, 설사약, 과도한 운동 이런 건 오히려 요요 현상만 부릅니다. 기억하세요. 지방 1kg을 찌려면 무려 7700kcal가 필요해요. 하루 폭식으로 1kg 살이 찌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체중이 늘었다면 대부분 수분과 글리코겐 무게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의 폭식이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망치지 않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요. 하루는 0.3%에 불과합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굶지도 말고
그냥 다시 일상의 패턴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글리코겐이라는 우리 몸의 안정장치를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폭식했다고 무조건 살이 찌는 게 아니라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우리 몸은 정교한 자동 시스템을 가진 기계랑 비슷해요. 체온이 올라가면은 땀을 흘리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또 비슷하게 나오죠. 외부 환경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이걸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데요. 폭식도 마찬가지예요. 폭식도 우리 몸에는 큰 변화를 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요. 체중 증가를 막아주는 똑똑한 시스템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어제 회식에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 2차에는 치킨에 맥주까지. 이러고 나면 이번엔 진짜 찌겠는데 걱정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시스템은 적응성 열 생산이에요. 영어로는 Adaptive Thermogenesis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식하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칼로리 태우기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건 갑자기 많은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이거 다 저장하려면 큰일 나겠는데 이러면서 이거 좀 태워야겠다. 자동으로 불을 켜는 거예요. 실제로 과식 후 기초 대사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1986년 연구에서는 과식 후에 기초 대사율이 18%까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갈색 지방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열량을 태우는 지방이에요. 마치 난로 같은 거죠. 과식하면 이 갈색 지방이 자, 일할 시간이다 하면서 열심히 칼로리를 태웁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세요? 많이 먹으면 대사량도 함께 올라가니까 먹은 만큼 죄다 지방으로 저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몸에는 비운동성 활동 열 발산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의 약자인데요. 니트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이 아닌데도 칼로리를 열심히 태우는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메이오 클리닉의 제임스 레바인 박사는 니트 연구의 선구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니트 활동 차이가 하루 최대 수백 킬로칼로리까지 날 수 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그분 연구에서는 날씬한 사람들이 과체중인 사람들보다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왠지 우리 생각에도 그럴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이걸 수치로 증명하는 건 또 어려운 문제예요. 하루에 평균 2.5시간 더 많이 움직이고 서 있는 시간도 훨씬 더 길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니트 활동이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식해도 살이 안 찌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날씬한 체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니트 활동이 활발해요. 과식하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열을 발산합니다. 그럼 니트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서서 일하면 앉아있을 때보다 칼로리를 무려 20에서 50%를 더 소모해요. 요즘에 서서 쓰는 책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쓰시고요. 전화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안절부절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세요. 이게 보기엔 좀 그래도 니트예요. TV 볼 때도 누워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적응성 열 생산과 니트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은 폭식을 해도 칼로리가 몽땅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막아줘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보호 시스템이 만능이 아니에요. 매일 폭식하면 이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런 보호 시스템도 효율이 떨어지고요. 노화와 함께 갈색 지방의 활약도 감소하고 니트 반응도 둔해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알코올과 함께 폭식하면 이런 보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알코올 해독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죠? 한두 번의 폭식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한 번씩은 우리 몸이 복구해 주겠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폭식 후 누워있지만 않아도 살이 덜 찐다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걸까요? 누우면 뭐 된다? 소 된다? 아니죠. 누우면 살 됩니다. 눕는 동작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우리 몸의 변화를 만드는데요.
폭식 후에 체중 증가를 막으려면 먹고 나서 절대 눕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폭식한 후에 그 칼로리들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데요. 바로 식후 2~3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칼로리들이 지방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흡수한 칼로리를 임시로 저장하는 글리코겐이라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여기는 임시 저장 창고라서 글리코겐으로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체지방으로 가는 살을 줄여서 살이 덜 찌게 만드는 구조예요. 간에는 100g, 근육에는 4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에 더 많은 칼로리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창고를 자꾸 비워야 창고 안에 물건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에 있는 칼로리를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죠. 반대로 글리코겐이 가득 찬 근육에서는 포도당이 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 쪽으로 저장이 돼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누워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식후에 누워있으면 혈당이 더 높게 오래 유지가 돼요. 누워있으면 근육을 안 쓰니까 근육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혈관에 있는 당분을 쓸 필요가 없게 되니까 혈관 안에 당이 고스란히 있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높은 혈당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고 높은 인슐린은 살을 더 많이 찌게 하는 신호를 보내요. 반대로 실컷 먹고 나서 서 있거나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켜서 가득 차 있던 글리코겐 창고를 비우게 되죠. 포도당들이 글리코겐 창고로 들어오는 거죠.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누워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서 있으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서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액순환까지 도와서 포도당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서 있어야 할까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서 있거나 가볍게 움직이세요. 꼭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활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 정리를 하거나 산책하기, 심지어 TV를 서서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저는 폭식한 다음 날에는 제가 일부러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 뱃살을 위해서죠. 식후 걷기는 혈당 유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식후에 15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후 100보를 걸으면 99세까지 산다고 하는 말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혈액이 근육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위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거든요. 가볍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식사 후에 너무 졸려서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식곤증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일어나야 해요. 누우면 혈당이 더 천천히 내려가고 높은 혈당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 또 졸려요. 악순환이에요. 차라리 의자에 앉아서 살짝 졸더라도 완전히 눕지는 마세요. 상체를 40도 이상만 세우고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움직일 때 포도당을 받아들여요. 누워있으면 근육이 난 쉬는 중이야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하지만 서 있거나 움직이면 이래야 하는구나, 연료를 좀 주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엽니다. 아셨죠? 폭식하고 나면 절대 눕지 말고 서 있거나 걸어 다니세요. 그래야 우리가 먹은 칼로리가 지방이 아닌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나중에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후 30분 서 있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천천히 먹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밥 한 끼 드시면 보통 얼마나 걸리시나요? 5분? 10분? 3분 컵라면보다 빨리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10분 이내로 후다닥 드시는데요. 이게 바로 뱃살의 주범입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죠. 우리 뇌가 배부르다 신호를 받으려면 최소 20분이 필요해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위에서 뇌까지 가는데 20분이나 걸린다는 거죠. 근데 10분 만에 밥을 다 먹어버리면 뇌는 여전히 더 먹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배부른데도 디저트가 들어가고 커피에 조각 케이크까지 먹는 거죠. 급하게 한 번에 많이 들어온 음식 때문에 혈당이 치솟으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인슐린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나오면 인슐린이 세포들에게 당을 지방으로 저장해서 살을 찌워라 하는 신호들을 보내게 돼요. 특히 내장 주변의 지방 세포들이 이 인슐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살을 더 많이 찌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급하게 먹으면서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요, 내장 지방을 더 많이 만드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2018년 일본 규슈대학 연구팀이 BMJ 오픈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무려 5만 9천여 명을 6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느리게 먹는 사람이 빠르게 먹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42%나 낮았어요. 특히 내장 지방과 허리둘레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요, 천천히 먹기만 해도 같은 양을 먹더라도 칼로리 흡수가 10% 정도 줄었어요. 이게 바로 DIT라고 하는 식이유발 열 생산이라는 건데요. 천천히 씹으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똑같이 먹어도 공짜로 칼로리를 태우는 셈이에요. 천천히 먹기 가장 쉬운 방법은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기예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식감을 미식가처럼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몇 년 전이지만 수요 미식회 많이들 보셨죠? 내가 거기 출연한 연예인이다 생각하시고 음식 품평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마인드풀 식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씹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삭아삭하고 오독오독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충분히 씹으면 소화 효소 분비도 늘어나고 포만감도 빨리 찾아와요. 결국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줄고 살도 빠지고 음식 본연의 맛도 느낄 수 있어요. 일석삼조죠.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늙습니다.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급하게 먹는 사람은 급하게 늙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천천히 늙어요. 여러분, 음식은 연료가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맛있게 감사하게 드셔보세요. 내장 지방은 덤으로 빠질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한가요? 탄수화물 챙겨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뱃살이 유독 많이 찌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뱃살이 쪄요? 내장 지방을 키우는 주법은 사실 삼겹살이 아니라 흰 쌀밥이거든요. 내장 지방의 주범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곡물이나 천연 식품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제거하고 전분이나 당만 남기도록 가공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밀가루, 설탕, 과자, 케이크, 탄수화물, 라면 같은 음식들이죠. 한국인은 하루 평균 180g의 쌀을 먹는데요. 밥 2공기 반 정도죠. 이게 매일 365일 반복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70이고요. 식빵은 무려 91입니다. 포도당이 100이니까요. 거의 설탕물 마시는 것과 같은 속도로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하루 3번 매일 반복된다는 거죠. 인슐린은 피 속의 영양분을 세포들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요. 밥을 자주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야 되죠. 배달하기 위해서 세포에게 끊임없이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는데요. 너무 자주 누르니까 초인종이 고장나 버렸어요. 인슐린이 배달을 왔는지 안 왔는지 헷갈리게 되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가 영양분은 배달을 못 받고 피 속에는 그 영양분이 그대로 있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이러면 이럴수록 혈당 속에 당이 높으니까 우리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인슐린은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면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대규모 집단 연구였던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서 통곡물 섭취와 복부지방 분포 간의 중요한 연관성을 밝혔는데요. 2,83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교차 연구에서 통곡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통곡물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내장 지방 부피가 1883 세제곱센티미터에서 1563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왜 통곡물이 좋을까요? 백미는 쌀의 겉 껍질과 씨 눈을 다 벗겨낸 거예요. 영양소의 60~70%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에 현미, 보리, 귀리는 섬유질, 비타민 B군,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근데 현미밥은 까끌까끌해서 네, 압니다. 처음엔 모래 씹는 것 같죠? 하지만 2주만 참아보세요. 신기하게도 입맛이 바뀔 거예요. 오히려 백미가 너무 부드러워서 뭔가 심심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부담되시면 첫 주에는 백미 70%, 현미 30%로 시작하세요. 둘째 주는 반반으로, 셋째 주는 현미를 늘려보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꾸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바꾸면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가면서 간식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내장 지방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기만 해도 저절로 살이 빠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장 지방을 태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요. 16시간 간헐적 단식이 대세죠. 저도 매주 한 번 이상은 하는데요. 16시간이 부담되신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12시간만 공복이어도 충분합니다. 2019년 카보 박사팀이 발표한 간헐적 단식 리뷰 논문이 있는데요.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만으로도 우리 몸은 당만 꺼내 쓰는 체질에서 지방을 꺼내 쓰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연료를 두 가지로 씁니다. 당이랑 지방이죠. 당은 휘발유 같아서 빨리 타고 지방은 연탄 같아서 천천히 타요. 문제는 계속 밥 먹고 간식 먹고 하면 휘발유만 쓰고 연탄은 창고에 계속 쌓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휘발유 창고는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고 연탄 창고가 바로 내장 지방이에요. 간에 당 형태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약 100g 정도 있는데요. 이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거의 바닥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몸은 당이 없네? 그럼 지방 좀 태워볼까? 하면서 드디어 연탄 같은 내장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 마치고 다음날 7시에 먹으면 딱 12시간이죠. 이 정도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야식 안 먹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시간 공복의 핵심은 저녁을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든든하게 먹어서 밤새 배고픔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먼저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해서 뇌에게 오늘 먹기는 여기까지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 야식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중간에 배가 고프면 물이나 무설탕 차는 얼마든지 마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잠자는 8시간은 그냥 공짜로 얻는 공복 시간이니까요. 실제로 깨어있는 공복 시간은 4시간이 되겠죠. 생각보다 훨씬 쉽죠. 극단적인 도전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12시간 공복을 몇 주 하시고 나면 12시간 공복도 쉽게 업그레이드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장 지방 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단백질 섭취만 잘해도 뱃살이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굶지 않고도 내장 지방을 빼는데 가장 유용한 무기가 바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그거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백질은 몸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살을 빼는데도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면 무조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과 함께 근육도 상당량 빠지는데요.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우리 몸이 이제 연료를 아껴 써야겠네 하면서 절약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줄어든 근육량 때문에 예전보다 칼로리 소모가 적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남게 되는 칼로리가 생기고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결국 다이어트를 할수록 우리 몸이 더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지키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과정이 꾸준히 유지되겠죠. 단백질 섭취로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원리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이 돼요. 단백질이 근육량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점점 감당하지 못해서 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고혈당이 유지되는 게 당뇨죠. 그런데 단백질이 어떻게 혈당을 감당 못하는 인슐린한테 도움을 줄까요?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량이 유지되는데요. 이 근육이 바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당 소비 공장이거든요.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이 가져다가 처리하니까 인슐린이 과로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일 잘하는 직원이 많으면 사장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것처럼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일도 없어지는 거죠. 평상시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도 많아지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단백질이 충분하면 이 모든 악순환들이 차단되고 인슐린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둘째로 단백질을 드시면 DIT라고 하는 식이유발 열 생산이 높아져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는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만 소비하는데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를 소비해요.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30kcal는 소화하느라 태워버리는 거죠. 공짜 칼로리를 소비하는 셈입니다. 셋째로 단백질이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요. 단백질은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줄이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을 늘려줘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배고프지 않으니까 간식 생각도 안 나요. 의학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단백질 섭취량 권장량은 보통 체중 1kg당 1g 내외로 보시면 돼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안 좋다던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권장량 정도만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한다, 체질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단이나 운동이나 습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제가 되고 통제가 되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셔야 사실 다이어트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실천하시면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식욕닥터 남원장을 통해서 행복한 다이어트 콘텐츠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 거고요. 쉽게 찾아오시도록 제가 밑에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